숨을 내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 선택은 두려움보다 절박함이 컸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뻔했고 나름 열심히 해도 손에 쥐는 건 고작 하루 끼니 걱정뿐이었죠. 뭔가 더 나은 인생이 있을 거란 막연한 희망 하나로 일본행 배에 올랐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본어는커녕 길 하나 제대로 못 찾았고 구직센터조차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죠.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으니 버텨야 했습니다. 청소, 식당일, 공장에서 포장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참 젊었고 무릎이 성했기에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에는 고시원 같은 허름한 방에 들어와 씻지도 못하고 잠들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방에 들어서면 늘 정막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도쿄 외곽 기차역에서 눈을 맞으며 퇴근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면 또 눈을 닫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니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일하는 곳에서 만난 한국인 남자와 가까워졌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고 말도 통하고 고향도 비슷해서 금방 정이 들었죠. 저 같은 처지에서 누군가와 기대는 건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방에서 둘이 함께 살게 되었고 몇 해 지나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따뜻한 체온에 세상의 고됨이 다 사라지는 듯 했죠. 이 아이만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야지 다짐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나중에 어떤 끝을 데려올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일본에서 고생하며 일하던 사람이었고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한 작은 방이지만 그 속엔 저희 셋의 꿈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아들을 안고 얼굴을 비비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낮엔 식당, 밤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를 키웠고 남편도 공장에서 일하며 열심히 벌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변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고 말수가 줄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여자의 향이 아닌 꾸미는 데에 여념없는 누군가의 냄새였습니다. 모른 척 넘어가 보려 했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대놓고 늦어졌고 심지어 이틀, 사흘씩 연락 없이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남편의 지갑 안에서 다른 여자의 사진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야. 그 한마디에 저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겨우 3살 된 아들과 이국 땅에서 홀로 된 저 자신뿐이었죠. 이혼을 결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내고 나오는 길에 아들을 꼭 안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그때부터 저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남편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이 아이 없이 살 순 없었거든요. 매일 새벽같이 일터로 나갔고 젖병을 가방에 넣고 아들 손을 잡고 보육원을 오갔습니다. 돈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한 건 아들을 위한 학자금 적금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불쌍하다 했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키우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아들의 웃음 한 번에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제 모든 삶의 이유는 오로지 그 아이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엄마, 난 한국말이 더 편해.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매일 일본말을 써야 했던 그 어린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목소리로 살 수 있는 땅에서 마음 편히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돌아와 보니 한국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쌌고 사람들 틈에 섞여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 조용하던 강원도 춘천으로 내려왔죠. 처음엔 방 하나짜리 전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진 돈은 많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배운 음식 솜씨 하나는 자신 있었기에 시내 작은 골목에 일식집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가게였지만 음식이 깔끔하다고 입소문이 났고 단골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낮엔 장을 보고 위엔 요리를 하고 밤엔 회계 정리를 하며 하루를 꽉 채워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가게 수입도 안정됐고 근처에 조그만 카페까지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카페는 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시작했지만 제겐 참 위안이 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한편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라보는 춘천 호수는 제 지난 세월을 다독이는 품 같았거든요. 그 시절엔 마음이 꽤 평안했습니다. 아들도 대학에 들어가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늘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내 뒤에 있을게. 아들은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맙다고 했고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제게 또 다른 시련을 줄 줄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해 준다는 게 저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했을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벌어 쓴 첫 월급으로 제게 작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들고 왔던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 덕에 여기까지 왔어요라고 말하던 그 표정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죠. 그렇게 아들이 자기 길을 잘 찾아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결혼 준비 자금이었습니다. 적금을 모으고 있다 했지만 예식장, 신혼집, 혼수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며 도와달라 했습니다. 저는 무리해서라도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보태주었습니다. 그래, 이럴 때 도와주는 게 엄마지 싶었죠. 그 후로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종종 왔고 아이가 생긴 뒤에는 육아와 관련한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손주 얼굴 한번 보면 모든 힘든 게 사라졌지만 마음 한켠에는 조심스레 피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야.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 2억 원 정도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도와준 게 한두 번도 아니었고 그간 제가 해온 모든 걸 몰라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걸 나한테 왜 부탁하니?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소리를 내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대출 보증을 내가 서야 하니? 아들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제 마음의 마지막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야. 나도 나이 들어. 나도 이제 쉬고 싶어. 그 말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싶기도 했고 반대로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아들을 돕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쩌면 마지막 일 수도 있는데 너무 냉정한 건 아닌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지켜야 할 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제 몸이 부서져라 일했고 제 시간과 꿈을 다 덜어내며 키운 아이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새 제 삶의 중심이 아니라 제 삶을 갉아먹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카페 계약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오긴 했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일식집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미 제가 몸으로 감당하기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넘기고 남은 돈을 정리한 뒤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호수와 가까운 마을이었고 동네가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붙잡고 있던 그 돈 중 일부는 조용히 기부했습니다.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랐지 제 이름이 알려지길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남은 금액은 제 노후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엔 호숫가를 걷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때론 동네 작은 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사람 구경도 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제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도 제 마음을 이해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 그 아이가 후회한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몫이겠죠. 저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해 제 마음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끔 외로울 땐 있습니다. 밥을 차려놓고도 말 한마디 없이 식사할 때면 문득 아들 어릴 적 밥을 잘 먹던 모습이 떠오르곤 하죠. 하지만 그런 기억마저도 이젠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고마운 지난날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냥 박순희로. 제 인생의 후반전은 제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루가 참 단순합니다. 아침엔 일찍 눈을 뜨고 물을 끓여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아직 햇살이 채 닿지 않은 호수 위로 옅은 안개가 낄 때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시간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계획하고 내 속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엔 산책을 나갑니다. 이젠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오래 걷지는 못하지만 동네를 천천히 도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합니다. 아이 키우던 시절, 돈 벌던 시절엔 늘 숨이 찼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감정에 쫓기고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리도 더 잘 들리더군요. 바람 소리, 참새 울음,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까지 다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낮에는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지만 요즘은 짧은 시나 수필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점심은 혼자 간단히 차려 먹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좋아하는 반찬을 이것저것 챙겼겠지만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나물이나 된장국으로 충분합니다. 요리하는 게 재미있어져서 새로운 레시피도 가끔 따라 해봅니다. 며칠 전엔 일본에서 자주 해먹던 유부초밥을 만들어 봤는데 그 향을 맡자 어린 아들이 맛있다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젠 그리움도 슬프지 않은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호숫가 벤치에 잠깐 앉아 있다가 돌아옵니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들, 연인들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그 속에서 저 혼자인 게 외롭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하고 오히려 소중합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손님으로 살던 지난 세월에서 벗어나 온전히 저로 살아가는 지금이 제일 정직한 시간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쓸쓸하지 않느냐고.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쓸쓸하지만 초라하지는 않아요. 이 나이에 이만큼 마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나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예전 일들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젊은 날에 저 아들을 안고 잠 못 들던 밤들, 손이 트도록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던 날들. 그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도 모르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잘 살아왔다 싶습니다. 선택이 늘 옳았던 건 아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홀로 버텼던 시절이 자주 떠오릅니다. 아무 말도 안 통하던 그곳에서 하루하루 몸으로 부딪히며 일하던 제가 참 대견합니다. 그때 힘들게 번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가게를 열고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으니 말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제 삶의 기둥이 되어주고 있다는 걸 이제야 느낍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마저 저를 지탱해준 자산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들과의 관계를 많이 되짚어보게 됩니다. 저는 참 열심히 해줬고 아들도 큰 탈 없이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아들을 내 전부로 삼으려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저를 끝없이 주는 존재로 여겼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제가 먼저 균형을 잃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게 되면 결국 상처가 남는 법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미운 건 아닙니다. 지금도 문득 손주 사진이라도 보내오면 마음이 설렙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잘 지내요? 하고 보낸 짧은 문자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락에 급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흔들렸지만 다시 그 전처럼 돌아가진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다시 쌓아야 하는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시간이 참 많은 노년이지만 그렇다고 허투루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라도 저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요. 자식도 과거도 모두 소중하지만 지금의 저는 나를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깨달은 게 있다면 삶이란 결국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했던 제 일상에도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요가 수업이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처음으로 등록을 해봤습니다. 사람 많은 데 가는 걸 꺼리던 제가 용기를 낸 것이죠.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강사 선생님이 몸보다 마음을 푸는 시간이라며 다정하게 맞아주셔서 금세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괜히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엔 복지관 게시판에서 수채화 수업 공지를 보고 또 한 번 마음이 끌렸습니다. 젊은 시절엔 연필 한 자루 쥐고 그림 그려본 적 없던 제가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화실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생전 처음으로 제 삶에 취미라는 단어가 들어온 느낌이었죠. 붓을 들고 종이에 색을 칠하는 그 시간이 제 마음 구석구석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림 속 풍경은 작지만 그 안엔 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눈인사만 하던 것이 어느새 점심 드셨어요. 요즘 날씨가 좋네요 하는 말로 이어졌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시장도 보고 공원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라는 게 참 따뜻하더군요. 그분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에서도 제 삶의 온기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가끔은 버스를 타고 춘천 시내를 나가봅니다. 서점에 들러 책을 구경하고 작은 찻집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스쳐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다 보면 문득 세상 속에 제가 아직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어 고맙고 뭉클해집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도 이질감보다는 묘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도 한때 저 나이였지 하며 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이렇듯 큰 변화는 아니지만 제 일상은 분명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이 감각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거나 잃은 것을 되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지금 이 순간 나로 살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새롭게 배우고 느끼고 나누는 삶. 저는 지금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론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고 저는 늘 하던 대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익은 얼굴. 아들이었습니다. 놀람과 당황,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몇 년 전 그대로인 듯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고 엄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며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요동쳤지만
저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아들이 반가우면서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고 다시는 제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그날 이후 간간히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오고 갑니다. 손주의 사진도 종종 보내오고요. 예전처럼 자주 얼굴을 보진 않지만 그 아이가 제 삶에 조금씩 다시 스며들고 있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그 아이의 전부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걸 배웠으니까요. 요즘 저는 조금 더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도서관에서는 시 낭독 모임에도 나갑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저에겐 인생의 황금기처럼 느껴집니다. 제 인생이 누군가를 위한 희생으로만 채워졌다고 생각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제 의지로 채워가고 있기에 더 소중합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을 가족이 없고 명절에 울리는 전화 하나 없는 날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마저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됐습니다. 혼자라는 건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제 안에 온전히 제가 있다는 뜻이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참아온 시간, 버텨온 하루하루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저처럼 상처 입고 지친 마음을 가진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은 점점 약해지는 줄 알았지만 살아보니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더군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또 어떤 이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인생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